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정혜는 익숙한 동작으로 커피를 내리고 식탁 위에 머그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흰 김이 조금씩 올라오는 커피를 바라보며 그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오늘도 안 오는 거지. 남편이 사라진 지 벌써 3년. 달력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날의 시계는 정혜의 마음속에서 멈춘 채였습니다. 남편 창호는 그날도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말은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집 앞 슈퍼에 갈 때도,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늘 그 말이었죠. 그래서 그날도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떠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뒤 경찰을 드나드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의 자발적인 가출일 수도 있고 다른 삶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그러나 정혜는 그 말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의 곁을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 정혜의 마음은 끊임없이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이웃들도 친척들도 처음 몇 달만 안부를 물었을 뿐. 이제는 마치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정혜 자신만 빼고. 그날 오후 현관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우편물이 꽂히는 소리치고는 조금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슬리퍼를 끌고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현관 바닥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신인도 발신인도 없는 봉투. 얇지만 묵직한 이상한 느낌의 흰 봉투였습니다. 가슴이 왠지 모르게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고 거실로 돌아와 천천히 봉투를 찢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자신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과 눈가의 표정,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틀릴 수 없는 얼굴. 그의 옆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창호 역시 아주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인 사람들처럼 아무 거리감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혜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의 뒷면에는 짧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주소로 오세요. 그 아래에는 어떤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사진을 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3년 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의문과 불안, 상처들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지만 정혜는 우산을 챙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손에 쥔 종이를 수십 번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진 뒤에 적힌 그 낯선 주소. 내가 정말 가도 되는 걸까? 두려움과 궁금증이 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평생을 이 질문과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을 때 허름한 단독주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은 조금 벗겨져 있었고 대문 옆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소는 분명히 이곳이 맞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중년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머리를 대충 묶어 올린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오셨어요? 마치 누군가를 오래 기다렸다는 듯 준비되어 있던 목소리였습니다. 정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기는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여자는 문을 조금 더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밖은 춥잖아요. 집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하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거실. 벽 한쪽에는 가족 사진처럼 보이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 사진들 속에는 정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설인입니다.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진 받으셨죠? 정혜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가방을 더 꽉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제 받은 그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이는 정면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남편분, 저희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거실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을 들이닥치게 한 것처럼 정혜의 피부 위로 오싹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설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수차례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해본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3년 전부터예요. 그분은 여기서 저와 같이 살았습니다. 정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3년 남편이 사라졌던 그 시점. 그가 잠깐 나갔다 올게 라고 말하고 집을 떠났던 그날. 그 이후의 시간이 이 낯선 집안에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설이는 잠시 정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제 봉투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창우와 설인,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한 아기. 아기의 눈매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진에서 보았던 그 눈매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혜는 끝내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인이 대신 말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혜의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자주 늦게 들어오던 날들, 갑자기 출장이라며 사라지던 며칠, 정확한 이유를 묻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안일함.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 지금 이 순간 낯선 사람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인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떠난 게 아닙니다. 도망친 겁니다. 정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설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상황을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누군가 데려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의 풍경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나무들도, 상점 간판도, 사람들의 얼굴도 전부 흐릿한 물감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정말 나를 버리고 간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누군가에게 끌려갔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지?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애정이 뒤섞여 가슴은 숨 쉴 틈도 없이 조여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둠은 이미 골목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길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을 뿐 골목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익숙한 대문을 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현관 앞에는 어떤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얀 봉투였습니다. 처음 것보다 조금 더 두꺼웠습니다. 정혜는 봉투를 집어들고 자동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처럼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을 켜고 거실로 들어가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보기 전까지 누구도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지 말라는 말. 그 말은 아까 만나고 온 설인까지 포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과거와 기억들까지도 의심하라는 것일까요? USB를 손에 쥐자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정혜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잠시 후 한 폴더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폴더 안에는 영상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날짜와 시간으로만 표기되어 있었고 낯선 병원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병원의 복도가 보였습니다. 벽은 희미한 하얀빛, 바닥은 낡은 회색 타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화면 한가운데로 어떤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서둘러 어디론가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혜의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분명히 창호였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뒷모습, 어깨에 긴장된 곡선,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만이 알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낯선 남자 두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서로 짧게 눈빛을 교환한 뒤 창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오래전 친구를 만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부드러운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의 손이 창호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는 순간 화면 속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창호는 놀란 듯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양쪽 팔은 두 남자에게 단단히 붙잡혀 있었습니다. 짐짓 자연스럽게 보이려는 움직임 속에서도 영상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동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두 남자는 창호를 양쪽에서 끌듯이 부축하며 다른 복도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잠시 뒤 그들의 모습은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상은 그 지점을 마지막으로 끊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본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말하던 것, 자발적인 실종일 수 있다는 가능성,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추측,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는 떠난 것이 아니라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미움, 그리고 애써 지워버리려 했던 그리움과 사랑이 한꺼번에 뒤섞이며 정혜의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타고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다 마르기도 전에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조용하고 순하게 살아온 여자의 눈빛이 처음으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나지막한 중얼거림 속에는 분명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착한 아내로만 살아왔던 정혜는 처음으로 진실을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USB 영상을 본 다음 날 집안의 풍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정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방 하나의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곳은 남편 창호의 작업실이었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볼펜들과 메모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는 그가 숨겼을지도 모를 실마리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혜는
책장의 책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닥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을 책을 옮기던 끝에 책장 뒤쪽 벽에서 이상한 금속성 소리가 났습니다. 정혜는 손을 뻗어 책장을 조금 더 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책장 틈 사이로 작은 금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잠금 장치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정혜는 남편이 자주 사용하던 몇 개의 숫자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결혼기념일, 딸의 생일, 자신의 생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처음 입력한 숫자 조합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그녀는 아주 오래전 날짜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가끔 내 인생이 바뀌던 날이라고 말하던 그날. 숫자를 다 입력하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금고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쇠 냄새와 함께 몇 겹의 종이와 봉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봉투들, 낡은 통장, 사진 몇 장,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서류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정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아이를 안고 웃는 남자, 낯선 가족들. 어떤 사진 속에서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 한가운데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집안의 가장인 것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혜의 손이 약간 힘을 잃으며 사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금고 안쪽에서 낡은 통장 몇 개가 나왔습니다. 통장에는 본 적 없는 계좌번호와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입출금 내역을 넘길수록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의 또 다른 삶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 옆에 일정한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입금이었고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급한 돈, 투자 약속, 언제까지 돌려주겠음. 그는 수십 명에게 조금씩 돈을 빌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투자 이야기로, 때로는 급한 상황을 핑계로. 정혜는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많은 돈들 중 자신과 상의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단순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에게 돈을 빌리고 속이며 여러 얼굴로 여러 삶을 살고 있던 이중생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금고 바닥을 살피던 정혜는 손끝에 걸리는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겉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되는 진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혜의 심장은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상자를 열면 지금까지 믿고 싶었던 많은 것들이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멈출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이미 마음속으로 수차례 되뇌었으니까요. 정혜는 아주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단 몇 글자만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진 뒤에 열어줘. 정혜는 봉투를 손에 쥔 채 당장 뜯지 못하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적혀 있을 말들이 어떤 모양으로 자신을 찌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봉투를 다시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아직은 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녀는 이 봉투를 열게 될 것입니다. 도망칠 곳이 더 이상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고에서 나온 서류 묶음 사이에는 여러 개의 주소가 적힌 작은 메모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메모들에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그 문장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거기엔 수많은 거짓말과 핑계, 그리고 믿음과 배신이 반복되었을 삶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 개의 주소는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굵은 펜으로 여러 번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거나 옆에 직접 방문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주소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진실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었고 남편이 어떤 사람들과 얽혀 살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주소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피곤한 얼굴의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정혜는 그에게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인간 얘기라면 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는 투박한 말투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몇 배로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을 맡겼다고. 처음 몇 번은 약속대로 이자가 돌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고 결국 남은 것은 빚과 분노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간 사람 아니에요. 남자는 씁쓸하게 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주소에서도 세 번째 주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경멸, 분노, 허탈함.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사람들의 입가에는 어김없이 쓴웃음이 맺혔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인간은 정혜가 알고 있던 남편과는 너무도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구부러진 노인 한 사람이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안에는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노인은 정혜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마치 누군가를 오래 기다렸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정혜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노인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사람처럼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제 아들입니다. 정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라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부모에 대해 제대로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였다고만 했습니다. 부모가 일찍 사고로 죽었고 어릴 때부터 혼자 컸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말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노인은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가슴에 잠시 안듯이 들고 있다가 깨끗이 닦인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 여기서도 오래 머무르진 않았어요. 늘 마음이 어디 먼 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았지요. 노인의 목소리 속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정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 당신 얘기를 하곤 했어요. 정혜의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당신 얘기를 할 때마다 복잡한 얼굴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도 하고 용서하지 않겠다고도 했어요. 노인의 말은 점점 묵직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 사람이 제게 그러더군요. 이제 곧 다 끝난다고. 당신에게 복수했다고.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복수? 그 단어는 그동안 한 번도 자신과 남편의 관계에 사용해 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낯선 단어가 정혜의 가슴 한가운데로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일이에요. 당시 노인의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은 한 가족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딸이 함께 공장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 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성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정혜가 평생 동안 사용해 온 성과 같았습니다. 공장은 위험한 기계들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는 허술했고 근로자들의 안전보다 이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가 폭발했고 그 사고로 인해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 중에는 노인의 남편도 그리고 어린아이였던 창호도 있었습니다. 노인의 남편은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혼자 어린 창호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 공장 주인 가족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공장을 정리하고 우리를 남겨둔 채 도망치듯 떠났어요. 우리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죠. 그 말에 정혜의 머릿속으로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쳤습니다. 언젠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했던 날, 아버지가 바쁘게 짐을 싸던 모습, 집안 여기저기에 쌓여있던 서류들, 전화가 울릴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던 어머니의 얼굴.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이 동네에서 한동안 얼굴 못 들고 살아. 그녀는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어려운 시절이었겠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인의 이야기와 맞물리면서 그 기억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장, 사고, 보상 없는 도망,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된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말하더군요. 언젠가 그 사람들에게 꼭 복수하겠다고. 정혜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당신 성을 가진 사람들을 잊지 못했어요. 그 집안 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름을 몇 번이고 중얼거렸지요. 그게 당신이었던 것 같네요. 복수? 그 단어는 더 이상 낯선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결혼 생활 전체를 통과해 흐르고 있던 보이지 않는 강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이 그저 한 사람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다는 말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인 온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 싸웠다가 화해하던 밤들, 서로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순간마저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혜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았다는 분노와 배신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과 애정, 그리고 복수라는 이름으로 묶이기에는 너무도 길고 두터웠던 세월들.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항상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당신 얘기를 할 때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치 복수해야 할 사람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안에 섞여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정혜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흔들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평생 남편이라고 믿어왔던 그 사람. 그리고 이제 그가 사라진 이유 역시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남편의 과거, 어린 시절,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의 상처들. 그 모든 것을 알고 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단순히 배신자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당한 배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잠시 현관에 서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천천히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금고 앞에 앉아 그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내가 사라진 뒤에 열어줘. 남편의 글씨체는 여전히 익숙했고 여전히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지막 한 개를 남겨두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흰 종이 여러 장이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낯익은 문체로 적힌 글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혜아. 첫 번째 줄부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너의 곁에 없겠지. 편지의 문장들은 마치 나지막한 목소리로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너를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너의 가족을, 너의 성을, 너희 집안을 미워하고 있었거든.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정혜의 시야가 잠시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에 힘을 주며 다음 줄을 계속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 너희 집안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졌다고 믿었어. 어머니와 나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고 배고픔과 분노 속에서 살았지. 그래서 나는 한때 이런 생각까지 했어. 언젠가 그 집안의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겠다고. 편지 속 고백은 냉정할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냥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친절한 척, 상냥한 척,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인 척 하면서. 정혜의 손이 편지를 쥔 채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다시 한번 눈을 닫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너와 함께 밥을 먹고 같이 TV를 보고 비 오는 날 같이 마트에 갔다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돌아오던 그날. 나는 문득 이게 전부 연기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 편지 속의 문장들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상상했던 사람과 달랐어. 너희 집안에 대한 내 분노와 상관없이 너라는 사람은 그저 따뜻하고 미안해하고 자신을 자주 탓하는 사람이었지. 가끔 내가 그랬잖아. 우리 집 예전에 좀 나쁜 짓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닐까? 그 말 듣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복수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이미 벌을 받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 벌을 함께 견디고 있는 사람은 너였어. 정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게 복수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 나는 그냥 너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같이 드라마 보고 늙어가면서 서로 잔소리도 하다가 어느 날 조용히 손잡고 눈 감는 그런 삶 말이야. 그러나 편지의 다음 문장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과거를 용서해 주지 않더라. 내가 예전에 엮였던 사람들, 돈을 빌리며 들이밀었던 거짓말들, 투자라며 포장했던 속임수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어. 그 사람들 중 몇은 그냥 돈을 원할 뿐이었지만 몇몇은 내가 사라지는 걸 원했지. 정혜야, 나는 내 옆에서 이런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지 않았어. 내가 언젠가 내 과거를 모두 알게 된다면 너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나는 선택해야 했어. 편지의 글씨가 중간중간 조금씩 번져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가 이 글을 쓰며 몇 번이고 눈물을 훔쳤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누군가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너에게까지 손을 뻗칠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내 곁에서 멀어지기로 했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라는 말 참 우습지. 그동안 내게 해온 짓들을 생각하면 그런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거 잘 알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내 마음대로 굴고 싶었어. 정혜야, 나는 너를 사랑해. 처음엔 복수였지만 나중에는 정말 진심이었어.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짧지만 무거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찾으러 오고 있어. 그들이 나만 데려간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내게까지 손을 뻗친다면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견딜 수 없는 벌일 거야. 부탁이야.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 너는 여기서 멈춰줘.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정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한편으로는 그의 고백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편지는 말했습니다.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 라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더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했든지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거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편지와 USB,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과 메모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 정혜는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USB 속 영상에는 병원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이름을 대고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런 환자분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투 어딘가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정혜는 직접 병원을 찾았습니다. 낯선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영상 속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걸어가던 길, 그를 가로막던 두 남자의 모습, 복도 끝 영상에서 사라졌던 그 방향으로 정혜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직원 전용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런 문장들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나온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정혜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여기 왔었죠. 간호사의 얼굴에 짧은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보, 여기 CCTV 영상까지 있어요. 정혜는 USB에서 출력한 캡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병원 복도, 그리고 남편과 두 남자. 간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간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분은 여기서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송됐어요. 어디로요?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작게 적힌 주소 하나를 메모지에 써주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그냥 이름 없는 요양시설이라고 들었어요. 요양시설. 정혜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메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외곽 도로를 따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또 한참을 걸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주소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는 작은 요양시설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표지판에는 이름이 희미하게 지워진 채 겨우 글자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작게 숨을 삼키고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서는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접수처에는 무표정한 직원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혹시 이 사람 있나요? 사진을 보여주자 직원의 눈이 잠시 사진 위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정혜의 심장은 조용한 복도에서조차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복도 끝 잠긴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문을 열어주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정혜의 시야에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자.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고 몸은 마치 오랜 병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처럼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그 눈이었습니다. 창호? 나지막한 부름에 남자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혜의 얼굴을 바라본 그 순간 그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정혜? 오래된 목소리, 그러나 분명히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안함, 안도, 두려움.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지 말랬잖아. 편지에 그렇게 썼는데. 정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안 와? 당신이 이런데 어떻게? 창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안전한 곳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를 데려온 사람들, 그냥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내가 사라지길 원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진실도 함께 사라지길 원하지. 정혜는 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가자. 당장 여기서 나가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두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실루엣이었습니다. 남편을 끌고 가던 그 두 남자. 그 순간 공간 전체가 사라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곤란합니다.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남편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대답은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거죠. 그의 손이 옷 안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탕! 짧지만 날카로운 총성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혜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귀에 어떤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자 휠체어 위에서 천천히 몸이 기울어지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가슴께에는 붉은 피가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창호. 정혜가 그의 이름을 외치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그의 눈동자는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느리게 재생되는 영상처럼 현실감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무언가를 쥔 듯 움직였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정혜의 눈은 그 종이 쪽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네 글자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도 위험해. 정혜의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시선이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미안함, 걱정,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이야기가 그 눈동자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아니,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끊어집니다. 하지만 정혜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덮으려는 누군가가 아직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